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윤대영 작가님의 빛의 걸음걸이입니다. 이 작품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의 흐름과 함께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빛의 걸음걸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빛의 걸음걸이 윤대녀. 내가 11살 때니까 1972년에 지어진 집이다. 집의 나이도 그새 만 25살이 된 셈이다. 대지 50평에 건평이 30평인 작은 슬레이트 집. 평면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가야나 발해의 집터 발굴 현장 도면처럼 그리고 싶었는데 누가 그렇게 봐주기나 할는지. 마루 공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각계 배치가 약간 허술하더라도 전체 균형을 이루도록 그려야 했다. 그래야만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질 때까지 빛이 어디서 어떤 각도로 지나가는지를 어느 방 창문에서든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오염된 지구도 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색색깔로 아직 아름답듯 이 오래된 집도 경비행기나 기구를 타고 보면 그렇듯 잘 차려놓은 밥상처럼 보일까? 혹시라도 그래 보이면 좋을 텐데. 거기엔 25년간 내 일가족의 과거와 현재가 고스란히 공존하고 있다. 가족이란 것도 하나의 소우주이며 외로운 행성에 속한다는 걸 이쯤 와서 깨달았다. 가계도를 보면 현재 부모 64세, 62세가 있고 큰딸 38세과 막내딸 33세이 있고 중간에 독자인 내 36세가 있으니 모두 5식구다. 아버지가 27, 어머니가 25세 첫애를 낳은 셈이다. 집을 지어 이사할 때 누나는 어여쁜 사춘기의 중학생이었고 나는 늘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며 여동생은 흰 운동화만 3켤레인 좀처럼 말이 없는 아이였다. 그때 넌 2학년이었어. 해바라기 방. 처음엔 방이 3개인 집이었다. 그러다 10년 전 누나가 결혼을 할 당시 마당 한쪽에 약 6, 7평 정도의 문간방을 새로 들여 4개가 되었다. 아무리 예식장에서 식을 올린다고 해도 큰일을 치르다 보면 시골에서 올라온 집안 어른들이 묵고 내려갈 방이 하나쯤 필요하다는 게 아버지의 오랜 생각이었던 것이다. 물론 큰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닥칠 터이었다. 세월이 갈수록 집안 대소사는 잦아지기 마련이니까. 그 막사 같은 큰 방이 지어짐으로 해서 우리 가족은 아쉽게도 하나 잃어버린 게 있었다. 그 자리에 우리는 해마다 해바라기를 심었던 것이다. 그곳은 또한 철조망 없는 닭장이기도 했다. 봄에 해바라기 밭에다 병아리들을 풀어놓으면 가을에 저마다 장닭이 되어 굵은 대궁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 후 집안에 큰일이 생길 때면 어김없이 시골에서 올라온 수염 흰 사람들이 거기서 해바라기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거나 화투를 치다 누워서 잠을 자고 갔다. 어느 여름날 어머니가 대문 앞을 지나가던 사진사를 불러 누나와 여동생과 나를 일렬 행대로 세워놓고 해바라기 밭에서 사진을 찍었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던가. 안 그래도 빛에 그을려 시커먼 데다 렌즈에 익숙지 않아 저마다 찡그린 얼굴들을 하고 있어 우리는 마치 유엔 식량기구에서 각국에 배포하기 위해 찍은 자료 사진처럼 나왔다. 게다가 나는 맨발이었던 것이다. 그때가 몇 시쯤이었던가. 해바라기 대궁의 그림자가 20도쯤 일제히 서쪽으로 쏠려 있는 걸로 봐서 아직 오전인 모양이고 그렇다면 학교에 가지 않는 일요일이거나 국경일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 사진을 20살이 되어 집을 떠날 때까지 다락 사진첩 속에다 소중히 보관했다. 비록 흑백이나마 거기엔 잃어버린 내 유년의 해바라기 밭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때 외롭게 렌즈를 투과해 들어간 빛이 우리 셋을 필름에 응각해 놓았으므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이날을 할 수도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며칠 후 집으로 찾아온 사진사는 우리에게 필름을 내주지 않았다. 그리고 단 한 장 인화된 그 사진도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다락에 올라가 찾아보니 사진첩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누나 혹은 여동생이 가져왔을까? 일부러 버리지만 않았다면 누군가의 사진첩에 아직 꽂혀 있겠지. 가끔 집에 내려와 새로 들인 방에 누워 있게 되면 나는 영락없이 그 누런 사진 속에 맨발로 서 있는 꿈을 꾸곤 했다. 그 방은 아침볕이 그중 먼저 찾아드는 열대 온실 같아서 해바라기 꿈을 꾸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곳이었다. 그때 내 발등을 모로 밟고 종종 지나가던 병아리의 간지러운 발자국 몇 점. 그리고 내 붉은 입술. 집도 별 수 없이 나이를 먹는지 블록에다 슬레이트를 얹어 놓은 허술한 건물은 세월이 갈수록 눈에 띄게 허물어져 갔다. 무엇이든 고장나거나 부서진 것은 못 봐넘기는 성격의 아버지는 일요일만 되면 집수리를 하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다. 그리고 그동안 아마 5번쯤 페인트통을 들고 올라가 지붕의 색을 바꿔 칠했다. 하늘색, 감색, 노란색, 주황색, 엷은 쑥색의 차례로. 하지만 대문만큼은 줄곧 탁한 빨강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빨간 대문집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빨간 대문집의 해바라기 방. 26살 이후 그곳이 내게는 1년에 그저 서너 번쯤 내려와 묵고 가는 허름한 호텔방이었다. 나는 부모 형제와도 어쩔 수 없이 반쯤은 타인인 나이가 돼버려 안방은 물론이고 동쪽 건넌방이거나 서쪽 건넌방에 있으면 몹시도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기만 했다. 이제는 그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들이 터무니없이 잔뜩 생겨 있었던 것이다. 6월 7일 토요일 정오. 안방엔 오늘 아침 병원에서 태어난 어머니가 누워있고 동쪽 건넌방에는 작년에 늦결혼을 한 여동생이 첫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 내려와 있다. 서쪽 건넌방에는 올 2월에 이혼을 한 누나가 겹방살이를 하고 있다. 6월이건만 지금 안채의 방 3개는 지글지글 끓고 있는 참이다. 동쪽 방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여동생 때문이다. 뒷곁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선이 안방과 양쪽 건넌방으로 연결돼 있어 안방에 불을 붙이면 동쪽 방이나 서쪽 방에 한꺼번에 불이 들게 돼 있다. 각 방에 열을 차단할 잠금 장치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그리 지어놨으니 구들장을 다 드러내지 않는 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나는 어젯밤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와 병원에 들렀다가 자정께 집으로 왔다. 어머니에게 몸살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건 보름 전쯤의 일이었다. 지난달에 외조모상을 치르느라 무리한 탓이라 믿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고 돌아왔지만 발열이 계속되자 평소 협심증과 위경련으로 고생하는 아버지가 자주 가던 회사 근처의 내과에 데리고 갔다. 검사 결과는 신장염이었으나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몇 년 전 늑막염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진저리를 치며 가지 않겠다고 생고집을 부렸다. 하는 수 없이 염증 치료만 끝내고 어머니는 한의원에 들러 엉뚱한 보약을 지어가지고 기어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병원에 있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징그러운지 모르겠다며 어머니는 어젯밤 퀭한 눈으로 나를 붙잡고 몇 번이나 말했다. 안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이 어머니의 생신이어서 내일 앞당겨 차리기로 한 아침상에 앉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내려와야 할 사정이었다. 하지만 몸져 누워있는 이에게 무슨 생일상을 들이민단 말인가. 누나는 부역하는 죄수처럼 동생의 산후조리와 어머니의 병수발을 함께 들고 있다.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모여 방 4개가 모두 찼지만 분위기는 아무래도 어수선하다. 동생은 하필이면 이런 때 어머니가 아프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만 시댁으로 갈 형편도 못 된다. 시어머니란 사람이 심한 당뇨에 합병증까지 있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 탓인지 아까부터 되레 된소리나 내고 있다. 그럴 때마다 마루엔 괴괴한 정막이
빈 항아리처럼 도사리고 앉았다 사라지곤 한다. 어머니를 퇴원시키고 회사에 나간 아버지는 오후 3시쯤에나 돌아올 터이다. 나는 지금 해바라기 방의 창문을 통해 거의 수직으로 화단에 내리붙고 있는 햇빛을 바라보고 있다. 화단엔 철르진 민들레 선호송이와 석류, 대추나무와 페랭이와 용당과 작약과 달리아와 맹문동과 양귀비 같은 것들이 제멋대로 뒤섞여 자라고 있다. 화당 한가운데엔 장독에 올라다닐 수 있도록 디딤돌이 몇 개 박혀 있다. 여름날에 선혈처럼 낭자하게 피어나는 양귀비는 어머니가 남몰래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식물이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만 되면 어머니는 대문 빗장을 굳게 닫아 걸고 산다. 이윽고 정오가 되자 화단엔 검불만한 그림자만 몇 올 남기고 크레파스를 마구 분질러 놓은 것처럼 빛들이 화사하게 튀며 서로 엉킨다. 일순 귀에서 낮의 소란이 멎는다. 연탄. 어머니가 다시금 된소리를 낸 건 누나가 안방으로 죽그릇을 들고 들어간 직후였다. 아니 된소리가 아니라 그건 차라리 상소리라고 해야 옳았다. 이 육실한 년이 하고 돌연 마루에 튀어나온 소리를 듣고 나는 화닥 창밖으로 목을 빼고 귀를 고추 세웠다. 전에는 결코 들어본 일이 없는 거친 소리였던 것이다. 매양 깔끔하고 단정한 말만 골라 쓰는 양반으로 어머니는 동네에 소문이 나 있었다. 도로 죽그릇을 들고 나오는 누나의 눈자위 위엔 실고추빛 핏발 몇 올이 금세 선연했다. 그렇게 대게 쓰면 목구녕으로 넘어가 있냐나? 동쪽 방의 누이도 부옇게 뜬 얼굴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갸웃이 마루를 내다보다 슬그머니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에다 솥을 올려놓고 있는 누나의 등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이래저래 마음이 편찮아서 그러려니 하고 속에 담아두지 마. 돌아보지도 않은 채 누나가 시큼한 소리로 대받았다. 하긴 소방 맞은 딸년까지 내려와 있으니 오죽 속이 끓겠어. 어려서부터 엄마 나한테만 유독 저러셨어. 식구들이 모르게 감쪽같이 말이야. 그건 무슨 소리야? 부엌은 천장이 낮고 안방 벽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다락이다. 비좁아서 가스레인지 하나만 켜도 목에서 땀이 났다. 누나의 등은 벌써 축축히 젖어 있었다. 우리 여기로 이사 오기 전 사글세방에 살던 때 기억나? 무척 오래된 일이다. 적어도 25년 전의 얘기다. 하루는 엄마가 시장에 간다고 나한테 국수를 삶으라고 시키더라. 근데 국수라는 게 그렇잖아. 아무리 부엌 살림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삶고 나면 딱 맞지가 않고 항상 조금 남거든. 그래서 5사람분을 삶는다고 삶았는데 이게 양동이로 반이 돼버린 거야. 남자 열이 먹어도 될 만큼 잔뜩 불어난 거지. 기가 질려서 그만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데 엄마가 왔어. 엄마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부엌 문간에 한참을 서 계셨지. 하지만 웬일인지 혼내지는 않는 거야. 나도 지금까지 어머니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나이 먹어왔다. 적어도 20살이 되어 집을 떠날 때까지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그날 밤 식구들이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나를 깨워 부엌으로 데리고 가더니 양동이에 남아있는 국수를 먹으라고 시키는 거야. 우리 집엔 개도 없고 돼지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엄마가 뒤에 서 있는데 그럼 어떡해. 양동이째로 퉁퉁 부은 국수를 손으로 다 건져 먹었지. 기억나? 그땐 또 부엌이 맨땅이었잖니. 결국 먹은 걸 다 토하고 들어와 울면서 잠이 들었어.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난 국수를 못 먹어. 과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물론 뜻은 다르지만 나 또한 어렸을 적에 가끔 어머니의 손에 깨워져 새벽에 밖으로 불려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내게 얼굴을 씻게 하고 북어 대가리와 초가 꽂혀 있는 떡시루를 장독대 앞에 갖다 놓고는 절을 시켰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졸음에 겨워
되는 대로 마당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와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곤 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와 나밖에는 모르고 있는 사실일 게다. 누나가 맏딸이었던 때문일까? 명문여고를 나와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가세가 기울어 2학년도 다 마치지 못하고 누나는 자퇴서를 낸 다음 공무원 시험을 봐서 여동생을 대학에 보내고 또 졸업할 때까지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다. 그러면서도 싫다는 소리 한마디가 없었다. 그런 사람을 어머니는 왜 고약한 시어머니나 편모처럼 대했던 것일까? 그것도 다른 식구들이 모르게 말이다. 되수어진 죽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마루에 차려진 밥상에 막 둘러앉았을 때 삐걱하고 대문 소리가 나더니 연탄집 박씨 아저씨가 리어카를 밀고 들어왔다. 아직도 우리 집에 연탄 떼는 방이 있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나는 누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원래부터 연탄 보일러잖니. 새로 들인 문간방만 기름 떼지. 그는 2장을 겹쳐 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게를 양손에 들고 한 번에 4장씩 디껴 처마 밑으로 연탄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탐욕스럽게 빛을 빨아들인 연탄은 무두질을 한 가죽처럼 번들거렸다. 유독이나 야인 몸매에 머리까지 흰데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다. 내가 어렸을 적엔 포도밭을 여러 개 부리던 사람이었다. 형편이 어떻길래 저 나이까지 연탄 배달을 하지? 그가 뒷곁으로 돌아간 사이 누나가 조심스럽게 대꾸했다. 원체 부자였으니까 형편이야 지금도 웬만해.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땐가 왜 동네 이발소 여자하고 바람이 났었잖니. 그때 아줌마 몰래 포도밭을 팔아 그 여자한테 집까지 사줬단 얘기가 있었어. 나중에 그 여잔 집을 되팔아 먼 데로 도망갔지. 그 때문에 한동안 동네가 시끌벅적했었다. 그가 연탄을 가지러 마당으로 나올 때마다 잠시 말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때부터 아줌마가 아저씨한테 연탄 배달을 시키고 있는 거야. 20년 동안이나 말이야? 그렇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저 일을 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러지 않겠냐고 하며 누나는 시커먼 연탄 수레로 눈길을 던졌다. 조금 서둘러 수저를 밥상에 내려놓고 나는 마당으로 내려섰다. 불쾌한 얼굴에 술래를 풍기며 뒷곁에서 걸어나온 그는 대뜸 집게를 휘휘 내두르며 연탄으로 내 손이 가는 것을 막았다. 냅둬. 껌댕이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은 갱. 리어카가 대문을 빠져나가고 난 다음 나는 마당에 떨어져 있는 연탄가루를 쓸어내고 누나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뒷곁으로 돌아가 보았다. 뒷곁으로 돌아가는 담벼락 모서리엔 가마솥과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때 햇빛은 부엌 하늘길을 지나고 있었으므로 시멘트 담벼락에선 매운 열기가 확확 반사되고 있었다. 바깥창에서 안방을 들여다보니 어머니는 가슴을 벌린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뒤라는 지붕 처마에서부터 담장까지 비바지 차양이 드리워져 있어 서늘했다. 연탄은 집의 서쪽 끝 차양 밑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옆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담벼락에 밭투선 채 지붕을 모루 비켜 하늘로 뻗어 올라가 있었다. 아버지가 환갑을 넘기고부터는 내가 해마다 추석 때 내려와 감을 따곤 했다. 지금은 절구 때처럼 붉어 있지만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감나무는 겨우 손가락만한 굵기였다. 어머니가 외조모 환갑 때 외가에 갔다가 캐온 것이었다. 그 감나무 아래서 나는 어느 여름날에 엉거주춤 바지를 내리고 서서 첫 수음을 했고 같은 날에 첫 담배를 피우며 담벼락에 기대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담배 이름이 은하수였던가 비둘기였던가 남대문이었던가 아니면 명승이었던가. 아마도 불국사 사진이 박혀있는 명승이었던 것 같다. 아무려나 나는 반쯤 피운 담배꽁초를 버릴 데가 없어 제대로 끄지도 않은 채 그만 옆에 쌓여있는 연탄 구멍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불이 난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맨발로 나가보니
뒷곁 처마 밑에 첩첩 쌓여있는 수백 장의 연탄이 인걸불처럼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불길은 감나무 푸른 잎새를 말리며 옆집으로 옮겨 붓고 잠에서 깨어난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물동이를 들고 달려오는 소리가 담밖에서 요란했다. 그리고 나서 내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한 가닥씩 징그러운 털이 솟기 시작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눈비 내리는 밤이 오면 자정이 넘은 시각에 슬그머니 뒷곁으로 돌아가 여전히 연탄더미 옆에 서서 수음을 하거나 감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하다가 맥없이 흐느껴 울기도 했다. 빛 한 점 없는 새까만 내가 몹시도 서글펐던 것이다. 귀.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오후에 농익은 햇살이 장독으로 몰려가며 구름 한 자락이 마당과 화단 한쪽을 덮고 있을 때였다. 새송이, 네 송이 좀 벌어져 있는 석류의 붉은 주둥이에서 여명한 빛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해바라기 방에서 훔쳐보고 있을 때 대문을 들어선 아버지는 대뜸 연탄 들렸냐? 라며 성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일컷 쓸어냈는데도 마당에 연탄가루가 남아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통에 마루에 나와 앉아있던 여동생이 품에서 갓난애가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잠들어 있던 어머니가 깨어난 것도 그때였다. 저 양반이 요즘 걸핏하면 왜 소리를 질러댄디야? 어머니가 칼칼한 소리로 핀잔인지 푸념인지를 늘어놓았으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않고 수도에서 손을 씻은 다음 불쑥 내 방으로 건너왔다. 나는 얼른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껐다. 귀건지도 안 좋다면서 그까지 담배를 여태 못 끊고 있남?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여전 성이 안 풀린 목소리였다. 그래, 넌 언제 올라갈겨? 내일 오후 차를 탈 생각이에요. 뭐라고? 내일 간다고요. 얼결에 목줄을 세우며 나는 뒷짐을 지고 문간에 버티고 서 있는 아버지를 희뜩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손가락으로 귀를 가리키며 잘 안 들려 하고 또 성난 소리를 했다. 협심증의 위경련 말고도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중이염을 앓고 있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런 소린 없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 성 싶었다. 몇 년 전인가 귀에서 피고름이 심하게 나와 병원에 다녀온 후 그는 평생 즐기던 술, 담배를 단 하루 만에 끊어버렸다. 한데도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기쁜인감? 이제 눈도 먼 데는 아예 못 봐. 담배 연기가 빠져나가길 기다렸다가 그가 손님인 듯 방으로 들어왔다. 되게 어수선하지? 집안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도 억지를 부려 일단 집으로 데려오긴 했다만 곧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네 애미 말이여. 봄부터 자꾸 승질만 느는 게 어째 심상찮아. 게다가 큰년 소박 맞아 내려와 있지. 넌 또 변변찮게 어디 한 군데 주저앉아 있질 못하지. 작은 년은 귀신도 속을 모를 테니 말할 건덕지도 없고. 하지만 그 완강한 자기 속엔 또 얼마나 괴로운 비밀들이 많을 텐가.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안방에서 마루로 또 어머니의 목소리가 냅다 튀어나왔다. 누가 가서 저녁 창까지 연탄 좀 빼놓거라. 누굴 삶아 죽일 작정이면 몰라도. 서쪽 방에서 나온 누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루에 서 있는 꼴이 안 봐도 눈에 선했다. 헛헛 마른 기침을 하며 아버지가 끙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 못 끊겠으면 은단이라도 써봐. 아직도 은단을 파나? 라고 생각하며 나는 담장에 올라앉아 장독을 기웃거리고 있는 도둑고양이를 쫓아낼 양으로 손에 쥐고 있던 성냥갑을 집어던졌다. 성냥갑은 화단과 장독대 사이에 날아가 떨어졌다. 하지만 이 눈치 빠른 동물은 야옹 소리를 내며 곧 담 너머로 사라졌다. 뒤미처 아버지가 뒤란에서 파란불이 이글대는 연탄을 빼내 대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동쪽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여동생에게 해바라기 방으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넌저시 물었다.
그러면 낮부터 안방에 불을 넣을 일은 없는 것이다. 그녀는 화닥 젖을 가리고 얼굴을 붉히며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동쪽 방은 여동생이 출가해 집을 떠날 때까지 줄곧 혼자 쓰던 방이었다. 벽에는 그녀가 중학교 때 걸어놓은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란 복제 그림이 오랜 세월 문장처럼 걸려 있었다. 여동생은 집을 떠날 때까지 서쪽 방이나 해바라기 방에는 좀 채 얼씬거리지 않았다.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에고치처럼 늘 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벽에 걸려있는 저 모네의 그림 속에, 안개 서린 저 고요한 빛의 잔주름 속에. 여동생은 집이라는 곳을 그저 잠깐 머물러 있다가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잠깐은 무려 32년의 긴 세월이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그녀는 중학교 미술 선생이었다. 어머니 친구 중매로 우기던 끝에 맞선을 본 자리에서 여동생은 꼭이 입양되는 아이처럼 결혼에 응했다고 한다. 여동생은 하루만 더 있다 내일 아침에 올라갈 거라고 내게 말했다. 그녀는 한국전력공사에 다니는 남편과 청주에 살고 있었다. 더 있으란 말을 할 처지도 못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로 마루로 나왔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옆으로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다. 연탄을 버리고 들어온 아버지가 마루에 걸터 앉자 어머니가 등을 좀 비켜 앉으라고 또 지청구를 했다. 그리고 그녀가 치매처럼 뜻모를 소리를 웅얼웅얼 내뱉기 시작한 건 멀리서 웬 낫닥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서였다. 석류꽃이 내게 폈고 페랭인 꽃인다. 달리야 양귀비 피면 장독 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여름내 또 얼마나 귀찮게 비가 오른지. 그때 돌적이 개미들은 비를 맞고 다 어디로 갔지? 킬킬 채송아 속에 숨었네. 난 부처 손 밑에 앉아 분홍 바늘꽃 보고 있지. 화단은 상기 모네의 붓질처럼 시시각각으로 색깔이 변해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번에는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화답이라도 하듯 중얼거렸다. 저기 내 귀가 지나가네. 그 말에 언뜻 놀라 화단을 쏘아보니 바람 한 자락이 슬쩍 화단머리를 핥고 지나가고 있었다. 나 원참 꽃들이 귀가 멍멍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이 기묘한 화답은 조금 더 계속됐다. 신발 신고 가우? 맨발에 집신을 머리에 였는걸? 고봐요. 큰애 낳고 안 사준 신발이니 여태 맨발이지. 요새 누가 집신 신어요. 그냥 들고 다니다 팔 떨어져서 머리에 였지. 그럼 당신도 방금 저기 지나갔나? 내가 먼저 갔더 있다. 하면 어디 좋은 데로 갔나? 조금 더 여기 등 뒤에 누워있다우. 처녀 할머니. 그때 누군가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대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다락방에 묵은 사진첩 속에서 웬 여인 하나가 걸어 나오고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아랫마을에서 두부집을 하던 언청이 노파였다. 윗입술이 쭉 찢어져 코까지 올라붙은 데다 한쪽 눈까지 멀어 평생 시집을 못 가고 있는 여자였다. 아무도 이름과 나이를 몰라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두부집 노파, 언청이, 처녀 할머니로 불렀다. 여간 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어서 벌써 오래전에 그녀는 두부집을 그만두고 텃밭에 감자나 고구마를 심어 겨울을 나거나 봄, 여름엔 나물 따위를 뜯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쌀과 바꿔 먹었다. 그녀는 까만 보따리 하나를 들고 마당 한 중간에 우두커니 서서 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명 저고리에다 통치마, 그리고 매양 신고 다니던 검은 고무신 차림이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년 전의 일이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완전히 잊고 있던 사람이었다. 안방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발작적으로 일어나 그녀를 향해 너 인연 왜 벌써 왔어? 하고 사납게 소리를 질렀을 때 아까 옆집으로 사라졌던 고양이가 다시 담장 위에 나타났다. 고함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처녀 할머니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담에 올라와 있는 고양이한테 눈을 돌렸다. 석연찮은 느낌이 등짝에 몰려와 얼핏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귀신을 본 듯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처녀 할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그녀에게 새로 밥을 해먹이고 뒤주에 쌀까지 퍼져 보내곤 했었다. 한데 오늘은 웬 구박의 상소리일까? 미라나, 쌀 한 대박 퍼서 빨리 저녁 내쫓아버려. 부엌에서 급히 노란 플라스틱 바가지를 들고 나와 마루에 있던 뒤주 뚜껑을 여는 누나의 손은 보기 흉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얼결에 내 눈과 마주친 아버지의 눈에도 분명 불길한 기운이 한꺼풀 덮여 있었다. 깔깔한 공기의 버성김 속에서 나는 무얼 하려는지 화단에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는 처녀 할머니의 등으로 눈을 돌렸다. 되는 대로 슬리퍼를 꿰신고 마당으로 내려간 누나가 여기 있어요 하고 바가지를 내미는데도 그녀는 들은숭 만숭이었다. 처녀니 뭘 하려는지 다 알아. 뭐래, 빨리 내쫓고 마당에 소금 뿌리지 않고. 처녀 할머니가 석류나무 밑에 양귀비 모가지 하나를 똑 부러뜨려 들고 안방을 슬쩍 흘겨본 것은 화단에 쏟아지고 있던 빛이 슬그머니 장독으로 올라붙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숫제 오가리 든 것처럼 뒤틀려 있었다. 저때 아무 소리 없었잖아. 담장의 고양이도 꼼짝하지 않고 처녀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럼 나더러 그새 가라고? 어머니가 거듭 내쏘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암만 해도 대꾸가 없었다. 그러더니 누나가 엉거주춤 내밀고 있는 바가지를 한참 내려다보고 있다가 오늘 밤 네 애미 입에나 넣어줘 하고는 돌아서 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확실치 않다. 양귀비 모가지가 떨어지던 순간에 반사적으로 마당으로 내려섰던 아버지도 그 소리는 미처 못 알아들은 성 싶었다. 누나가 퀭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으나 나도 뭘 어쩌지 못하고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었다. 고양이가 담에서 사라지고 나서 뒤에서 안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석류나무 옆에서 뒷짐을 지고 서서 모가지가 떨어져 나간 양귀비를 한참이나 내려다보고 있던 아버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해바라기 방으로 들어와 하우의 나른한 빛이 장독대를 적시며 뱀처럼 꾸물꾸물 담을 타넘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얼핏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낯선 흐느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가. 누나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아버지는 뒷곁에서 부채를 흔들며 연탄을 피우고 있었고 여동생은 동쪽 방에서 문을 닫고 여전히 혼자만 조용했다. 그리고 식구들이 저녁상에 둘러앉아 있는 동안 서서히 마당의 빛이 걷히고 이불보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젓가락을 든 손으로 아버지가 마루등을 켰다. 상을 물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나는 마루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해바라기 방에서 가만히 엿듣고 있었다. 고양이 담 넘어오고 마당엔 검은 보따리. 그리고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양귀비 떨어지니 마루엔 연탄 냄새. 피와 두부. 하루 일을 끝낸 누나가 내 방으로 온 건 동쪽 방의 아기가 잠투정을 하느라 끈덕지게 제 어미를 보채고 있을 때였다. 누나는 4개월 전에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전 남편이 맡아 키우고 있었다. 수입 양주 유통업을 하고 있는 그는 곧 재혼할 거라고 했다. 아직 젊은 나이이므로 누나도 누군가를 만나야 할 터였다. 내일 모레면 40인데 젊다고 할 수 있니? 그냥 엄마 아버지 수발이나 들며 살래. 아이들 보고 싶지 않아? 큰애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이고 작은애는 2학년 아들애다. 가슴에 깊이 묻고 아예 잊으려 한다고 누나는 말했다. 하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는 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휴일에 공원에서 웬 남 모르는 사람이 쥐어주고 간 고무풍선을 얼결에 받아들고 무려 10년이나 꼼짝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누나는 지나온 세월을 단순하게 요약했다. 한때 공원문을 닫을 때가 되자 어디선가 불쑥 주인이 나타나 풍선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녀의 눈엔 다시금 핏발이 도져 올라와 있었다. 작년 봄에 나 무척 힘들었어. 작년 철쭉꽃이 필 즈음에 누나는 많은 피를 토했다고 했다. 철쭉꽃 필 때 피? 나는 담배를 비벼 끄며 부수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동쪽 방 갓난아기의 울음도 문득 그쳐 있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뭔가 자꾸 목골대로 올라와. 그냥 속이 안 좋은 탓이려니 하고 몇 번이나 도로 삼켰지. 근데 입에서 이상한 비린내가 나는 거야. 그러더니 곧 울컥하고 끈적한 게 마구 입에서 쏟아져 나오더라. 불을 켜고 보니 요며 이불에 핏덩어리가 그야말로 낭자한 거야. 그걸 하필 남편이 봤어. 그러더니 대뜸 당신 폐병쟁이야? 하며 기겁을 하고 돌아앉더라. 폐병.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 허파에 동전만한 구멍이 2개나 뚫려 있더라. 집으로 돌아와 날두부를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근데 두부를 먹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니? 눈물이야 날 수도 있겠지만 두부라니. 두부처럼 깨끗한 음식이 없잖니 왜?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병의 두부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려서 우리는 처녀 할머니가 만든 두부를 참 많이도 먹었었다. 이른 아침마다 그녀가 바가지에 담아 한 모씩 들고 오던 그 부드럽고 따뜻한 두부. 그래, 인생이란 어쩌면 한갓 고무풍선과 두부의 추억 같은 것이리라. 그리고 나서 아침 공복에 알약을 7알씩 1년이나 먹었어. 저녁엔 계속 두부를 한 모씩 먹고 말이야. 평소에도 그리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불쑥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데 막상 왜냐고 묻기가 싫대. 그냥 맥이 쑥 빠지더라. 막상 울음이 나온 건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내려오는 기찻간에서였어. 근데 어릴 때 불렀던 오빠 생각이란 동료가 왜 그렇게 생각나니? 비당 구두 사가지고 오신 다 하더니 하는 노래 말이야. 너도 알지? 알다뿐인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던가 새빵 쪽마루에 앉아 처마 사이로 붉은 노을을 올려다보며 함께 부르기도 했자는가 왜. 넌 아는지 몰라도 엄마는 한때 폐병을 앓았어. 아마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일 거야. 아빠가 밤마다 엄마 궁둥이에다 주사를 놓아줘서 겨우 나았지. 2살 차이인데 누나는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가 폐병을 앓았다는 사실도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엄마 늘 모질게 날 대했지만 이상하게 원망을 해본 적은 없어. 정말 이상하지? 근데 요즘 와서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 거기에도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하긴 이유가 있겠지. 엄마한테는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야. 살기가 좀 어려웠니? 그래서 속이 상할 때면 날 가지고 괜히 구박하고 그랬던 거야. 어머니가 죽고 나면 이 사람이 내 마음속 어머니가 되리라. 따뜻한 두부 같은 사람. 넌 앞으로 어떡할 거니? 뭘? 언제까지 그렇게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 거야. 적당한 사람 있으면 그만 살림 차려. 너도 이제 36이잖아. 적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겐 없다. 하지만 그리운 사람이 하나 쿠타에 있기는 하다. 일주일 후 나는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장래인의 어머니에게 그곳에 그리운 이가 있다고 고백했다. 쿠타가 어디야? 발리에 있는 관광 해변이다. 올 1월에 나는 12일간 발리에 가 있었다. 서울은 너무 추웠으므로 그냥 따뜻한 곳에 가 있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인도네시아 여자란 말이야? 누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마주 보았다.
그렇다는 뜻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금세 아연한 빛으로 변했다. 그럼 이름은 뭐고 몇 살이니? 그럼이라니. 수잔이란 영어 이름을 쓰고 있어서 발리 이름은 몰라. 나이는 22. 너무 어리구나. 그래. 그럼 그 여자와 무슨 약속이라도 있었던 거야? 누나는 쓸데없이 자꾸 진지해지고 있었다.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 26살 이후 내게는 집이 늘 떠나기 위해 돌아오는 곳이었다. 거꾸로 내가 다닌 세상의 모든 곳은 돌아가기 위해 떠나오는 곳이었다. 그 약속 지킬 거야? 그리우니까 아마 저절로 지키겠지. 이번에 가면 발리 이름부터 알아놓으리라. 누나는 그새 뭔가를 체념한 얼굴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여자들은 굉장히 체념이 빠르다. 뭐하는 여자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고 나와 호텔 식당에서 일해. 호텔 이름은? 별걸 다 묻는다. 발리 서머 호텔. 발리 서머 호텔이라고 우물우물 대받으며 누나는 사뭇 미덥지 않고 걱정스런 얼굴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문득 넌 나이를 먹어도 왜 그렇게 꿈처럼 사니? 내게는 꿈이 생시요. 생시가 곧 꿈이다. 난들 어쩌겠는가. 어쨌든 그리우니가 지금 쿠타에 있다는 것이다. 쿠타의 발리 서머 호텔 식당에서 도미구이를 먹다가 나는 그녀와 멀리서 눈이 맞았다. 샤롱, 발리치마, 이 잘 어울리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키가 작고 귀여운 여자였다. 떠나오기 전 나는 그녀에게 졸탕 코다이에 무반주 첼로 소나타가 들어있는 CD와 플레이어를 주고 왔다. 돌아와서 가끔 꿈을 꾸곤 한다. 그녀와 열대 안락 의자에 앉아 빈 땅이란 발리 맥주를 마시며 코다이의 무반주 첼로를 듣는 꿈을.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누나가 네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일어나며 그녀가 말했다. 엄마한테 그 여자 얘기했어? 어찌 그걸 얘기하겠는가. 혹시 상처라도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 너희 둘 다 말이야. 상처. 어차피 모든 그리움은 상처의 원인이다. 나중에 상처로 변해 그리웠던 만큼 가슴에 남게 된다. 그걸 떠안고 누구나 살아가게 된다. 안방에 갔던 누나가 돌아온 건 그로부터 약 5분 후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올 생각을 않고 문 밖에서 암만 해도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왜? 갑자기 뒷곁에 맷돌이 있나 보고 오래. 그걸 쓰지 않은 지가 벌써 언젠데. 있긴 있어? 있어. 그럼 됐잖아. 이제 누나도 그만 들어가 쉬어.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뭐? 하고 그녀가 외등 불빛에 일긋거리며 물어왔다. 혹시 우리 어렸을 때 해바라기 밭에서 찍은 사진 가지고 있어? 유감스럽게도 누나는 그 일만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누나가 서쪽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집이 문득 고요해졌다. 발리 서머 호텔. 그녀는 끈달린 하얀 신을 신고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식당에 내려갈 때마다 그녀가 내게로 왔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나는 그녀가 도미구이를 식탁에 갖다 놓는 사이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밤새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노라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식탁 밑에 하얀 신발을 내려다보면서 그 말에 여자는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녀는 내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쟁반을 들고 왔다. 나는 그녀에게 한국엔 지금 눈이 많이 온다고 말해주었다. 그제야 그녀는 눈이라고 가까스로 대받았다. 당신 신발처럼 하얀 눈이라고 나는 그녀에게 다시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발을 안쪽으로 오므리며 낮은 소리로 웃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식사를 끝낼 때까지 멀리서 나를 바라보았다. 발리 서머 호텔에서 닷새째 머물던 날 아침에
나는 과일과 커피와 토스트를 가져온 그녀에게 저녁에 와텔, 사설전화국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야외 카페가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 거기서 나는 그녀와 밤새 빈 땅을 마시며 그저 아무 얘기나 주고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얼굴을 확 붉히곤 고개를 가로저으며 도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먼 데서 또 나를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내 방으로 왔다. 와서 서먹하게 1시간이나 코다이를 되풀이해서 듣다가 서로 입이 마를 즈음 슬그머니 옷을 벗었다. 그녀는 아기처럼 내 품에 안겨들며 서툰 영어로 말했다. 눈 보고 싶어요. 그래, 눈이로군. 하늘에서 신발이 매우 매우 떨어져요? 웃으면서 나는 그렇다고 대꾸했다. 하늘에서 흰 신발들이 마구마구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국어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오래도록 너를 사랑했어. 이 말 없는 애야. 뜻을 알 리 없을 텐데 그녀는 묵묵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너는 지금도 모네의 붓질 속에 숨어 있겠지. 그 기묘한 빛의 그림자 속에 이 벙어리 여자야. 그녀는 가슴과 엉덩이의 선이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여자였다. 창밖에선 외등 불빛 속에서 야자수 잎이 쉼없이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눈을 감으니 야자수 잎이 저마다 커다란 물고기로 변해 이마 위로 천천히 떠가는 것이었다. 다음 날엔 정오에 그녀가 왔다. 그날도 그녀는 내게 눈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다. 나는 그녀의 벗은 등 너머로 열대장미와 야자수를 훔쳐보며 줄곧 동쪽 방의 내 연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일주일째 나는 그곳을 떠났다. 흰 신발과 코다이를 남겨두고 다시 돌아오리란 약속을 던져두고 그러나 그녀는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울루와트에 가서 사흘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오던 날 뜻밖의 그녀가 덴파사 오랄라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 내가 눈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며 불현 눈슈를 불키고 말했다. 신발. 자정이 지나 잠자리에 들려고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아버지가 밖으로 따라 나왔다. 아니, 나를 따라 나왔던 게 아니다. 오줌을 누고 도로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마루 앞에서 손에 무얼 들고 시커멓게 서 있었다. 다가가 보니 어머니의 신발이었다. 감히 왜냐고 묻지를 못하고 나는 아버지의 얼굴만 그저 뜨악하게 마주보고 있었다. 어째 이걸 가지고 들어오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웬일인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신발을 든 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집안의 모든 불이 다 꺼졌다. 밤의 걸음걸이. 얘야, 오늘 난 우리 집의 평면도를 그려놨어. 언젠가는 햇빛을 받아 누렇게 색이 바래고 두루마리처럼 안으로 말려버릴 테지. 우리들 인생처럼. 그러고 나면 이 집과 함께 있던 우리 세월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겠지. 하지만 나중에라도 왠지 너만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해바라기 밭에서 찍은 사진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난 알아. 어느 여름날 우리는 해바라기의 푸른 대궁 사이에 숨어 겁없이 입을 맞췄지. 너는 그 큰 눈으로 일생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혹은 내가 너를. 며칠 후 난 또 너를 만나러 갈 거야. 아주 먼 열대의 섬이지. 그래, 열대. 거기서 내 36살에 다시 너를 만나게 될 줄이야. 신발도 없이 밖에서 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해바라기 지붕을 밟고 지나 마당과 화단을 밟고 지나 장독대를 밟고 지나 상기는 담을 타 넘어가고 있다. 밤의 발자국 소리가 도로 돌아와 내 머리맡에 바투어서 어깨를 흔든 건 아마 새벽 3시나 4시쯤이 되었을 시각이었다. 그녀와 열대 안락의자에 앉아 코다이를 듣다가 한순간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밤이 내 귀에다 대고 하는 소리를 깜깜이 엿듣고 있었다. 갔어. 조용히 말해도 될 텐데 그는 굳이 외쳐 말하고 있었다. 이토록 고요한 밤에도 귀가 어두운가. 일어나서 내가 불을 켜려고 하자
그가 내 손목을 차갑게 거머쥐었다. 냅두고 나와. 나는 그에게 손목에 붙들려 방 밖으로 나갔다. 마루로 막 올라서려다 말고 그가 해바라기 방에서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내 애미가 갔다고. 그제야 나는 안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퍼뜩 깨달았다. 서쪽 방과 동쪽 방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어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겨우 가누고 안방으로 들어섰을 때 맨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흰 고무신이었다.